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2월 내에 통합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죠. 반대파는 이에 맞서서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네요. 잠시 후 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대표격이죠.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환, 이후연 두 국회의원은 결국 구속됐죠.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정리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마련합니다. 새해 들어서 빨라진 남북대화 움직임, 또 인공기 달력 논란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 함께 토론해보겠고요. 장애인 활동가 오동민 씨의 죽음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7년 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인권위 건물에서 쓰러진 오동민 씨. 최근 인권위 혁신위에서 이 사건을 첫 혁신 과제로 지목했는데요. 오동민 열사 추모 사업회의 이원교 회장, 또 인권위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숙 활동가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급물살을 타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당 내 반대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 통합 반대파의 대표격인 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의원의 구상은 그러니까 두 당의 통합을 일단 저지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저지할 방법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법 19조나 예. 우리 당헌 당규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의장만 소집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당 지킴이 운동본부 회의에서도 예. 이상돈 의장께서 전당대회는 나한테 맡겨라. 예. 그리고 왜 자꾸 반대 소리만 나오느냐.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신당 창당 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예.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전당대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개최 못하게 되면 우선 두 당 통합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신당 창당을 또 합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하니까? 예,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나 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서 해라. 예. 김대중 대통령도 이기택 총재와 어려워지니까 어렵게 만든 당사나 모든 재산 두고 기득권 포기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을 창당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하겠다고 하면은 유승민한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을 저지하고 그래도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등등이 나가서 그냥 그 당에 합류해라. 그러면 남은 우리가 국민의당을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겠다 이거로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국민의당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 당권파가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도 그랬지만은 이 정당에서는 당권을 가진 사람이 80-90% 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자기들이 통합 선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당을 추진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당에는 몇 명 정도 의원이 함께 할까요?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27-8명이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또 이건 완전히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승민과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관과 호남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박정희 망령식 호남 비호남 구도로 갈려가지고 보수 대야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목표는 또 가능하지만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은 안 되더라도 간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따로따로 후보를 내고 이래서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당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보다는 그게 네.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예. 이기는 길로 가자.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지금 오늘 또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을 부인하고 강령이 넣을 수 없다. 예. 이것은 마치 안철수 대표가 5.18을 우리 당 강령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은 저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정은 제안을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남북관계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네네. 라고 했을 때 유승민 바른정당에서는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다. 예. 오늘 또 보세요. 유승민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 예. 이건 국제 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한미 간 방위 조약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정체성이 다른 완전히 다른 여기하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또 지금 제가 이 기독교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점쟁이 같아요. 아하. 예. 일부 지금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네. 바른정당은 5, 6석이 남을 거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이탈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그러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저지하고 예. 그것은 이상곤 전당대회 의장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했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정체성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건 뭐 그 정도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두 당이 합치면 지방선거에서 무슨 전망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리얼메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당 지지도는 5.1%, 네. 바른정당 지지도는 6.4%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안철수 측에서는 국민정책연구원 국고보조로 받는 우리 당 운영비로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합치면은 거의 20%가 나온다. 예. 시너지가 나온다. 예. 라고 했는데 예. 5.1, 6.4 합치면은 11.5%예요. 예. 그런데 통합한 이 신당은 10.5% 거의 1% 차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근데 뭐 연초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두 개 합쳤을 때 좀 올라간 발표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만은 예. 연초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뭐 아직은 뭐 지금도 연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지 예. 그건 맹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지금 3등, 4등 합치면은 안철수 대표는 2등 된다 했는데 예. 저는 3등, 4등 합치면은 꼴등 된다. 예. 선거에 2등은 절대 당선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의원이나 2등 2명 내지 4명 뽑으니까 조금 되겠죠. 예. 그리고 17개 광역단체장, 227개 기초단체장에서 지난 일요일 중앙선대위, 중앙일보 여론조사 분석해 보면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당이 뭉쳐서 나가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5.1%인데 1등 할 곳이 있을까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장 중에서? 있습니다. 어디가요? 일부 호남에서는 우리가 해볼만 해요. 예. 그러나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예측 불가능하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제가 또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석권을 하고 한국당이 좀 따라붙을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한 석도 못 얻는다. 합쳐도 못 얻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치에 지금 상당히 큰 걸림돌이다. 박지원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이길 만한 그런 정당으로 새로운 야당 교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은 필요하다는 주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체성이 같으면 100% 해야 하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DJP 연합처럼 DJP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연합을 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 정책 연대는 좋아요. 그렇지만 통합을 해놓으면은 오늘 당장에 통추에서 우리 국민의당 내부에서 강령 가지고 햇볕 정책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싸움이 붙었잖아요. 통합에서도. 그런데 한차 유승민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알겠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는 똑같아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번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전남지사를 생각하고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무엇을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 우리 민의대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성공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아까 지방선거 전망 제가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에요. 더 보겠습니다. 좀 아까 그 지방선거 전망 말씀하시면서 국민의당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호남에선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면 호남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하려고 존재하고 선거는 이겨야죠. 지는 선거를 지는 정당을 왜 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체성도 틀린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박지원을 싫어하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를 더 싫어해요. 그래 꽃가마 태워서도 데워진다고 데려가도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알겠습니다. 한 사람끼리 하라고 그러세요. 어쨌든 뭐 통합해서 어떤 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 남은 분들이 소위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은 그대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해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이 시대의 사명인 개헌,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죠. 지금 말씀하신 적폐청산, 개혁 추진, 촛불혁명 정신계승, 개헌 선거제도 이거 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명분도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명분이 없습니까?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적폐청산 개혁하겠다는 건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당도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한 것은 좀 디테일 면에서는 달라요. 그리고 총선 민의로 제3당을 출범시켜줬으면은 우리가 개원, 추경 예산 이번 작년 12월 국회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협조를 많이 하셨죠, 또. 서로 협력할 건 하고. 그러나 방송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력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우리는 총선 민의를 국민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그러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총선 민의 때문이다. 하지만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똑같은데요. 우리나라 한국 정당이 다 비슷하죠. 많이 다르죠. 당하고는 비슷하고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멀고 유승민하고도 완전히 멀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당 통합 추진하는 쪽에서는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새로 신규 영입하겠다. 그러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얘기도 나오고 손학규 고문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 좀 이렇게 힘을 보태는 제3세력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2개월 내로 지지도를 확 올리겠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스스로 맡아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 하나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김종인 대표나 정의화 의장
저는 안 하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때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규 영입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오늘 또 저하고 전화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세 차례 만나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영입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죠. 예, 두 분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구속자입니다. 네.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실세 핵심. 그렇죠. 부총리 참 관심이 모았었는데 결국 구속됐어요. 예. 최근에 몇몇 영장은 기각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이 됐네요. 그렇죠. 법원이 이제 영장 발부를 하면서 밝히기를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는 이렇게 말해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잖아요. 범죄의 소명이 된다. 그렇죠.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줬다는 쪽, 그러니까 국정원 쪽의 진술이 워낙에 구체적이거든요. 뭐 얼마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줬다. 이게 워낙 구체적이라서 법원도 검찰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또 하나 가끔은 피의자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구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어떤 그 신변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이 할복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쨌든 최경환 의원하고 이우현 의원 두 사람 혐의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위상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최 의원은 정권 실세 핵심이었고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인이 지역구인데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으로 말하자면 풀뿌리형 정치인이에요. 혐의의 성격도 다른 게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은 구속이 돼 있는데 좀 피동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이원종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은 구속이 안 돼 있죠. 우선 액수가 좀 적죠. 그런데 이제 최 의원은 적극적으로 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액수도 크고. 그리고 이우현 의원은 이제 지역 정치권 인사, 뭐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도 있고 청탁성도 있고 골고루더라고요. 이 통화 내역 같은 것도 나온 게 있어요. 그 녹취를 누가 했더라고요. 돈 준 사람이. 본인은 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보좌관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우현 의원 케이스는 저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정치권이 욕을 많이 먹지만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깨끗해져 있는데 완전 이게 백화점식으로 고전적인 이 의혹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가 다 사실이라면 정말 옛날형으로 그렇죠. 지역구 내에서 왠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돈을 다 뜯은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구속은 됐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죠. 근데 두 사람이 오늘 구속 첫날인데 검찰 조사를 나란히 거부했습니다. 왜요? 검찰 관계자는 뭐 아직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서 보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이후에 뭐 가족 접견,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불응한 바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제 생각에 이우현 의원은 곧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혐의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또 나름 뭐 정치적 탄압이다. 뭐 그렇죠.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의원인데. 오랜 기간 의원직은 유지가 될 겁니다. 뭐 대법원 확정까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1심, 2심, 3심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의원들이 통상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질질 끄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뭐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전부 한 목소리입니다. 사필기정, 일벌백계 이런 식의 이제 다 각각 대변인 논평들을 내놨어요.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뭐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은 보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둘 성격이 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당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이우현 의원은 쭉 설명드렸지만 전혀 정치적으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아마 좀 모른 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왜 그 인사청탁한 걸로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된 사람들도 구속돼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까지도 이건 별개 건이니까. 별개죠. 병합이 아니고 이건 아예 성격이 다르니까 별개 건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재판에서도 예컨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산이 되는 거겠네요. 둘 다 실형이 나오는 별개 사건이니까 따로따로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친박 실세 그러면서 대구의 진박 간별사 등등을 자처하던 최경환 의원. 그렇죠. 그리고 한 명 더가 서청원 의원인데 사실 이우현 의원이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거든요. 아하. 이 혐의 중에서 서청원 의원한테 돈이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청원 의원이 이우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좀 움직인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 실세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구속 사태죠. 네. 결국 이제 정치적인 역할은 일단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애플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임박했습니다.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은 그 보상으로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해주겠다고 했었죠. 네, 이게 하지만 이게 다 애플 잘못인데 무상 교체가 아닌 할인인데다 또 바꾸려 보니 물량조차 부족했는데요. 네. 고객들은 기본 1시간씩 기다리거나 재고가 없어서 헛걸음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까지 국내에서만 약 30만 명이 애플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무성의한 사과와 대책으로 애플은 전 세계 각지에서 줄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미국에서의 소송 규모만 무려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엄청나네요.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 네, 이게 국내에서는 실익을 고려해서 미국 소송에 동참하는 식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 할인에 나선 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성의 없는 대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소비자 보상책을 내놔서 책무를 다했다면서 오히려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기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외식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해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2.4%나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간편하게 끼니 때우기에 안성맞춤인 대표적인 서민 메뉴 김밥이 작년에만 무려 7.8%가 올랐습니다. 아하. 전체 소비자 물가와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높은 수준이고요. 또 라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설렁탕 같은 이런 서민 메뉴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뭐 이런 물가 인상이 계속 이어집니까? 네, 계속 그렇게 올해도 고공행진은 계속될 조짐인데요. 이 죽을 판매하는 한 가게에서는 주요 메뉴를 1,000원씩 올리기도 했고요. 이미 지난해 이 부대찌개와 치킨을 파는 한 프랜차이즈도 평균 5.9%가량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그레이트한 가게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가 관리에 좀 나서야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요. 네,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이 겨울왕국 주인공인 엘사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황당한 영장을 내민 주인공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슬라이델 경찰서인데요. 엘사에게 무려 1억 달러에 달하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혐의가 뭔데요? 네, 혐의는 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륙을 꽁꽁 얼린 죄입니다. 하하. 엘사가 추위를 몰고 온 매우 위험한 소녀라는 건데요. 물론 경찰이 벌인 기상천외한 이벤트지만 마냥 웃을 일만은 또 아닙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미 도시 곳곳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대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캐나다의 한 동물원은 야외에서 사육하던 펭귄을 실내로 피신시켰고요.
따뜻한 지역으로 꼽히는 미국 남동부에서조차 상어 2마리가 얼어 죽은 채 발견될 정도입니다. 새해에도 한파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자 경찰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추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 꾸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토크의 주제는 지금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 그리고 판문점의 연락선이 다시 회복되고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재정 의원부터요. 예, 강대강 대결 구도 속에서 오랜 긴장 끝이지 않습니까? 네. 남북 당사자 간의 노력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봅니다. 네. 2016년 2월 10일인가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졸속 폐쇄한 이후에 거의 2년 만 693일로 이제 기산이 되거든요. 2년 만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 제안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응답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동계올림픽에 북측 선수단 참가가 성사된다면 네. 이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등 점진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바로 좀 받아보시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2016년에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북한 스스로 폐쇄 당한 거죠. 아하. 핵실험을 해서 폐쇄한 거고, 그 2015년 8월에 남북한이 목함 지뢰로 해서 그 당시에 고위급들이 만나서 우리 안보실장이 나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합의를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핵실험을 해서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선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무드, 남북관계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를 불과 한 달 4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여건을 만드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 기간 중에 이 두 번째 연평해전을 도발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북한이 오히려 우리 동계올림픽을 잘 성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정서, 민족적인 정서를 좀 악용할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둘째는 이게 북한이 또 신년사 전체를 보면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핵을 개발했는데도 남북 대화를 하고 있다. 그 북한 주민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악용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또 한미 간의 갈등 또 새로운 갈등도 안 만들어 차분하게 들뜨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을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 조금 아까 그 동계올림픽을 잘 하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북한이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셨는데 만약 그런 올림픽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악용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하나의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북한 핵에 대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올림픽 축제 속에서 그런 적이 옛날에 하계올림픽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동계 하계유니버시아에 대해서도 저는 평생 남북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적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에 대해서 환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심리전을 펼 수 있죠. 그게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말씀 좀 덧붙여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우려와 과잉 기대하지 말자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재정 의원 말씀해 보세요. 보수 정권 9년 동안 악화일로만 걸어왔습니다. 아까 개성공단 얘기했지만 며칠 전
모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강행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성과에 눈이 멀어서 한미 군사훈련까지 연기하면서 대화를 구걸한다라고까지 비난을 하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대화와 통일인지 아니면은 영구 긴장과 힘겨루기인지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겨우 한라인 복구하면서 관계 흐름을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지난해 북한 병사기순 총격 사건 당시에도 그 군이 관련된 통보를 확성기를 통해서 했던 상황 돌이켜보면 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새로운 출발 방향 설정 잘하고 점진적 대화를 통해서 보수 정권이 실패한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예. 긴장과 힘겨루기, 대결 국면이 종국적으로 목표인 사람은 군수산업 이득자거나 아니면 안보파리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국면에서 힘을 야당께서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의 목표를 그렇게 곡해하면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치를 지키려는 예, 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거기에 보면요, 제 이야기하는데 말 끝이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헌법에 팽백히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남북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보자. 그런데 또 너무 거기에 빠지거나 과잉 기대는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자.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화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거보다는 작은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화제라서 그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우리은행이 달력에 사용했다. 이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한테 먼저 발언권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예. 홍준표 대표님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강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님이 자꾸 국민들을 웃기십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통일부가 주최했거나 후원한 공모전 수상 작품들에도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 존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장밋빛 대북간 주입 교육을 방조한 겁니까?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작품마저 이런 색깔론 공세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정말 코미디의 다름 아닙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어린이 동심을 빨갱이 공세에 이용하는 한국당을 두고 환자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예. 그분도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정서에 조금 부응하는 정치 공세를 하시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주 의원 말씀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리 당이 지적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주장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어느 쪽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 그렇게 주장할 건 아니고요. 달리 그림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게 2018년도 탁상 달리 당진 그림이 숙축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그림이고 이것이 미술대 수상한 작품이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표현의 자유에서 그림을 그린 거하고 우리 은행 CEO가 하나의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고려해서 달력을 만들어야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 가장 큰 가지 왼쪽에 폐기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 인공기를 들고 있는 나무가 통일나무가 자라는 그림이에요. 예. 이 바를 때 헌법적 가치와 충돌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보수당이 존재 이유가 어떠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똑같아야 됩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에 괴로움을 줄 거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국민들이
이 주장도 귀 기울일 겁니다. 예. 우리 우리은행 CEO들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림을 그린 아이가 그러면은 종북간에 치우쳐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까?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그림을 선택해서 달력을 만큼은 인정하고 넘어가시죠. 잠깐만요. 계속적으로 제가 좀 끼어들게요. 이재정 의원, 백성주 의원께서도 어린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전 국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달력에 쓰게 한 우리은행 CEO를 문제 삼는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충분히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나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고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 당사자의 어떤 가치나 이념을 추종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 아닌 이상 그 문제를 통일을 바라보지 않고 인공기를 확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시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만약 그 어린이가 듣게 된다면 그 어린이가 가지게 될 절망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백성주 의원 짧게 한 말씀만. 네, 이재정 의원님 부탁드려 주장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다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끼어듭니까? 그러고 제가 진행자 우리 정관용 진행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은행 CEO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도자입니까? 경제의 지도자는 이런 문제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당선자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공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다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토크의 마지막 주제인데 해를 넘겨서도 계속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성주 의원 먼저 발언권 드릴게요. 이제 이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가 이제는 진실을 토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정부 간에 생겼던 긴장이 하나의 대형 사고였죠. 이 대형 사고를 만든 정부와 당사자가 사고를 자기들이 내놓고 다른 사람이 냈다고 하면 안 되죠. 전직 정부나 전직 정부에다 직전 정부나 미루지 말고 이런 일이 사고가 생겨서 사고 수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고해성사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 사고는 2009년도에부터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수주가 확정적이던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우리 정부가 정격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사지원과 관련된 무리한 인명 교육을 맺은 겁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는 동조했습니다. 파격적인 내용의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그 2013년 10월은 사실 백승주 의원께서 차관이실 때입니다. 관련된 지원협정 체결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저 그 말 좀 듣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 10일에 우리 청와대 지금 밝히지 말라고 하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원협정이 맺어졌는데 이 군수지원협정은 다른 나라와도 많이 체결된 내용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 끼어들지 마세요. 아랍에미리트 발언 중인데 하나를 일단 물어봤던 거고 좀 이따가 반박의 기회 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을 들으세요. 아랍에미리트가 이것이 자기들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공개 안 되었으면 좋겠다. 대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대비나 외교적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국내법상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방과 외교 측면에서 양국 간의 민감한 외교 문제인데 정보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을 자꾸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실 입장이 아니에요. 전면 공개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되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발탄소 신거예요. 자충수예요.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백성주 의원님 국방장관으로서 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잠깐만요. 백성주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재정 의원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뭘 자꾸 야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익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제목 모든 내용들을 절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그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바 있는데 백승주 의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국정조사로 가고 안 가고 문제는 이제 정부가 거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서 지금 그 책임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국회 4분의 1이 요구하고 또 과반수가 결의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전에 정부가 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안 하면 국정조사로 가자 이거죠? 그건 국회가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정당에서 이 부분의 진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재정 의원께서는 정부가 설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예,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외교 측면에서 양국과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백승주 의원께서도 인정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은 잘라볼 일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요, 이명박 대통령을 국정조사장에 세울 각오가 아니시라면은 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2013년 당시에 관련자들, 백승주 의원님도 사실상 무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 안에서 책임 규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꾸 책임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야당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이재정 의원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제셔야 됩니다. 그런 사실 자꾸 거의로 부리지 마세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신년 벽두부터 아주 불꽃이 튀겼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두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도 해서 바로 이 문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우리은행 달력 문제로 어제 자유한국당과 엄마부대가 의뢰은행 본사를 또 찾아가서 소란이 좀 있었고 오늘도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습니다. 이 관련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예. 우리은행 대수하라! 대수하라! 관련자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명탐정이다. 이 카렌더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상이 적화되고 말 것입니다. 못당해. 계좌를 폐쇄하고 카드를 깎아버립시다. 나와라. 영업방해 해도 괜찮아요. 영업방해 해야 돼. 그럼 인공기를 꽂아놓는 나무를 애들 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이게 애들 실력입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실력이야? 누가 가르쳐주고 거기다 꽂아놓은 거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기 때문에 더 별거인 거 아니에요? 명탐정이다. 자, 카렌더 하나 얻어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불태워버리려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카렌더 갖고 와라. 카렌더. 꼭 잡힌다. 네, 오늘 시위 현장의 소리였었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그냥 판단은 청취자분한테 맡기고, 그런데 정가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 은행장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논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친북적 성격이 있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런 종북적 성향이 있는 달력을 배포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손태승 행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위 과정에서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융기관 수장이라는 게 결국 정치권 입장에서도 민감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누구를 앉히느냐 이걸 두고 골치를 썩기도 하고 또 정권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있는데요. 예. 지금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사실 좀 돌발 변수로 수장이 된 측면이 또 있기도 하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은행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전임인 이광구 행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노조를 포함해서 내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던 사람이 이제 행장이 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외부의 여러 가지 정치 논리 이런 것하고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행장이 된 셈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정치권에 그렇게 빚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 어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적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현안이 있어서 뭔가 이제 손태순 행장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낭만화 교체를 위한 본격적인 흔들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뭐 얘기가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뭐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력이 있을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력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손태순 행장 자체가 정치권 낙하산으로 온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초청은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재인 정부 최종 입장 발표 전에 이제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성격이 큰데요. 정부의 최종 입장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할머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얘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필요하다 이 점을 또 다시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난번 합의는 잘못된 거다, 죄송하다는 표명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합의 파기, 재협상 이 단어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찬에 앞서서 이제 대통령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동 할머니 문병도 갔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해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떤 뭐 최소한 추가 협상 이렇게 갈 국면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추가 협상. 그렇죠. 파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곧 신년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10일 오전 10시에 내외 진출입 기자 한 2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데요. 뭐 과거 정권과는 달리 뭐 질문 내용이나 질문자를 미리 선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반드시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그리고 경제 분야 그리고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명확한 입장 발표가 돼서 할머니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공모를 해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매월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총 3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라 이렇게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이원종 비서실장과 공범관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이것은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다고 또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것도 오늘 검찰이 일부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예상대로였다고 할까 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상납한 자금 중에 한 15억 원 정도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근거에 보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최순실 씨와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갔고 또 삼성동 사저관리 및 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최측근들에 대한 명절비, 휴가비 등의 경력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명절 휴가 경력금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자필로 내역을 정리한 메모가 또 있다고 하는데 결국 특활비 지출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5억을 받았는데 15억을 그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20억은요? 20억은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 전 추 전 행정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최순실 씨가 냈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정확한 용처 이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순실 씨가 WK 뭐 이런 다수의 어떤 법인들을 설립하는데 이 돈들이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더 늘어난 셈인데
아직도 또 남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루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 이것들이 이제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이 이른바 진박 감정 불법 여론사, 여기에 이제 지원됐다, 이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뭐 관여가 있었는지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대기업을 동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에서 뭐 이후에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뭐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하고 회동하는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애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회동이 이어졌고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해서 좀 관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2시간 정도 했다. 뭔가 심각한 논의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 또 논의사항이 뭐죠?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랄까, 이게 이제 환율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 환율. 그렇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그리고 대북 리스크 완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어떤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두 사람이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우려를 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환율 시장은 존중하지만 과도한 쏠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태도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런 좀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한테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가 부분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금 60달러를 넘는 그런 상황이고 브렌트의 경우에는 68달러를 넘어서 70달러까지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지표 개선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지금 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투자를 통한 외화 반출 확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강산해가 부른 태극기 함께 듣죠. 7년 전 1월 2일 우동민이라는 이름의 한 장애인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가 이 죽음의 가해자로 지목이 됐지만 사건은 금세 세간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출범한 그 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첫 혁신 과제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 우동민 활동가 추모제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참석해서 유가족께 공식 사과도 했죠. 네, 오늘 이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좀 되돌아보고요. 인권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동민 열사 추모 사업회의 이원교 회장 오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 혁신위원회 한 분으로 활동하고 계신 명숙 활동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원교 회장께서는 우동민 열사하고 오랜 친구분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만났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예. 네. 우리 이원교 회장은 지금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죠? 뇌선마비 장애 2급입니다. 우동민 씨도 비슷한 장애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원교 회장께서는 조금 말씀도 어려우시고 하니까 명숙 위원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7년 전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던 겁니까? 2010년에 이제 장애인 활동가들이 현변철 위원장 사퇴와 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법 이명박 정부가 예고한 것이 원래 논의됐던 것보다 후퇴한 안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가짜 복지, 가짜 인권 이런 이제 주장과 규탄을 하면서 인권위 농성을 들어갔어요. 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해서. 네, 예. 점거 농성을 했고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근데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요. 이제 어떤 인권 침해요?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을 시키고 어허. 왜냐하면 대부분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출입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서로 교대도 하면서 농성을 하는 거죠. 농성을 하는 거는 이슈 파이팅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농성을 하는 건데 출입 제한을 하고 활동 보조인도 출입을 제한하고 2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난방도 한번 끊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인권 침해 행위를 그것도 인권 전담 기관이 인권위원회에서 네,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게 벌어졌는데 네, 그런 중에 12월 6일 그러니까 난방이 중단되고 그 다음 날 우동민 활동가가 응급차에 실려갑니다. 응급차에?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증상으로요? 고열과 이제 복통을 호소해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폐렴 증세겠죠. 어쨌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서 11월 22일에 병원에 다시 이제 실려가고 1월 2일 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사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망 원인은 뭐였습니까?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는 난방도 중단하고 그 활동 보조인 출입 통제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교대하면서 점거 농성을 했지만 그 당시 12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건강상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인권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권위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다. 그 농성 끝나고 한나라당에 가지 않았느냐. 한나라당 집회에. 그러니까 인권위가 잘못해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은폐를 했었죠. 더 추가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용규 회장님께서도 그때 그 인권위원회 농성에 같이 참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난방을 끊고 전기도 끊고 혹시 그랬어요? 전기도 끊었습니다. 그럼 지금 타고 오신 것도 전동 휠체어인데 네네. 전동 휠체어는 이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거죠. 그 농성장에서 그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어땠어요, 그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식사를 1층에서 다른 활동가들이 배급을 하러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식사 배급도 차단을 하고 활동 보존도 못 들어오게 막고 거의 반나절을 활동 보존도 없이 그리고 식사도 못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치열하게 싸웠죠. 위에서 아래서.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인권위하고 합의를 본 것이 활동 보조인들은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교대로 들어보내주겠다. 그래서 식사 배급이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전기와 난방은 뭐 계속 차단돼 있었고요. 추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제 저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건데요. 당시에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이 없다. 이제 특히 전기와 관련해서는 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를 끄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당시 인터뷰했던, 그러니까 농성했던 11층 배움터에 8명의 중증 장애인 활동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 보조인을 2명으로 제한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증언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전기가 끊긴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루 이틀 전기를 끄는 거는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 무관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줄곧 끄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줄곧 끊었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끊은 적이 있고 그것이 인권 침해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전기 끄는 것과 관련해서 더 조사가 필요한 게 있고요. 일단 난방도 이제 2가지로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거기가 임대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세기 빌딩, 지금 건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임대 건물이라 시간의 난방, 퇴근 후에는 난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끊기는 거다. 중앙 난방이라. 건물주가 알아서 한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제가 조사하면서.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포스메이트라고 관리업체에 각 층마다 시간의 난방을 신청하면 해줘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해주고 주말에도 해줘요. 근데 인권위가 신청을 안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11월 27일 날 이 난방 공급을 신청한 기록이 나와요. 포스모스 관리업체가 쓴 관제 방제 상황일지라는 것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전에 농생할 때 동일한 사람들이 했을 때 초기에는 난방을 해줬다가 그렇죠. 이제 농성이 오래 가니까 난방을 안 한 거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아니 좌우간 이원규 회장께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고 분명히 난방이 끊어졌던 경험
전기가 끊어졌던 경험. 그렇죠. 그걸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음식 가져다 주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던 경험. 예. 그래서 막 싸워서 겨우 2명이 들고 오게 한 경험. 그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농성대책 매뉴얼이란 게 있었다고요? 인권위원회에? 네. 매뉴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농성대책 매뉴얼이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 위원장인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 2007년에 운영지원팀이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그렇죠. 2007년이면 네. 노무현 정부 때이기도 하고 위원장이 이전 위원장의 시절이죠.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운영지원팀이 농성을 하게 되는 유형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했다가 눌러 앉는 경우, 뭐 배움터에서 강의하다가 눌러 앉는, 뭐 이런 유형을 한다면 어떻게 대책해야 되냐. 예. 그랬을 때 뭐 대화를 일체 중단한다, 뭐 출입을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 쭉 써 있는데 거기에 전기 난방 얘기가 있어요. 그거 식사 반입 통제, 출입 경찰 협조 요청, 출입 용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이 운영지원팀에 만든 농성대책 매뉴얼을 그 전 위원장, 그러니까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현병철 위원장이 2010년 장애인 활동가들이 농성할 때 그때 썼다는 거죠.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를 폐기하라는 권고를 내린 겁니다. 예. 그 혁신위원회 이런 조사 결과 인권위가 그러한 비인권적 행동을 했다. 것이 밝혀졌고 인권위원장은 추모제에 가서 사과하라 네네. 권고했고 네. 직접 와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네. 이원교 회장 바로 얼마 전 며칠 전 그 추모제에 이성호 위원장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7년을 기다렸죠. 7년을 기다렸다. 예. 예. 소리 없는 투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정말 소리 없이 기다리고 또 싸워봤고 A4 용지 뭐 2-3장의 그 사과문 가지고 과연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과거의 역사로 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착잡함 네, 네. 보다는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그 몇 분간의 말 몇 마디 가지고 우동민이라는 한 장애인의 죽음이 그냥 잊혀져야 되는가 하는 분노 네. 내지는 슬픔이 좀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그 우동민 씨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님의 슬픔이 뭐 이런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뭐 이성호 위원장한테 사과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딱 그 두 마디. 그런데 이제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이 죽고 나서 당신의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드님이 네. 꿈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되게 사과 받은 거 이제라도 받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남았던 게 그러나 동민이는 나는 볼 수 없다 죽어서 이미. 사실 사과라는 게 사후적이잖아요. 이미 생명이라는 건 죽고 나면 사실 그 사과를 당사자는 못 듣는 거잖아요. 예. 아 유족들에겐 정말 이거는 사과에도 풀리지 않는 한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나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원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7년 만이지만 사과를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첫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원교 회장께서도 A4 용지 2-3매짜리 단 몇 분의 말 이걸로 지난 7년 동안의 그 소리 없는 싸움에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신 거고 혁신위원회도 잊지 않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발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회가 거듭나서 제자리를 찾는 것 우선 그게 급선무겠죠. 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해요.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다른 개혁위원회보다는 기간이 짧고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인권단체들이 계속 얘기했던 인권의 혁신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던 게 아시다시피 현병철 위원장이라는 무자격 위원장과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이제 손신길 사무총장이라고 내부에서 이제 이 관료와 주도적으로 줄서기를 했던 예. 이런 고위 간부에 의해서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인권 옹호자라기보다는 관료화가 더 심해졌고 그리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권보다는 입맛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인권위원장을 인선했기 때문에 예.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개선이라든가 인권위 직원들이 관료가 아니라 인권 옹호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변화와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저는 이번 권고가 꼭 장애인 단체들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유엔 기준으로 하면 국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뭐 작년 강화문 태진 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인권 옹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 옹호 활동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받도록 국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국 정부의 권고한 사항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민주당사의 이영주 사무총장이 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단식 논선이니까 더 건강에 취약하잖아요. 예. 중증 장애인들이 건강에 대한 취약함과 그렇죠. 같은 건데 그때 난방기구 올라가게 해달라. 전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준 거예요. 농성 장기화된다고. 그래서 이제 인권위에서 연락을 해서 우동민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동민 건도 이런 시간의 난방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인권 침해로 조사 중인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난방기구나 침낭을 올라가게 했어요. 사실은 중지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게 기준이 없는 거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죠. 인식이 없는 정신이 거죠. 없군요. 네. 왜냐하면 이때 우동민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조사를 조금이라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농성자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를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니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준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착시켜서 모든 공공기관, 정부기관에 반드시 적용되도록 완성을 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남겨진 맞습니다.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영규 회장님 이제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어때요?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동민이라는 한 장애인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동민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네.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죠. 또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시작이 전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우동민 열사 추모사업회 이원교 회장 그리고 인권위 혁신위원이시죠. 명숙 활동가 함께 만났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탄압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의원인데 오랜 기간 의원직은 유지가 될 겁니다. 뭐 대법원 확정까지 돼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1심, 2심, 3심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예. 이런 경우에 의원들이 통상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질질 끄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전부 한 목소리입니다. 사필기정, 일벌 100개 이런 식의 이제 다 각각 대변인 논평들을 내놨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예. 이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뭐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은 보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둘 성격이 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당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이우현 의원은 쭉 설명드렸지만 전혀 정치적으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아마 좀 모른 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은 왜 그 인사청탁한 걸로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된 사람들도 구속돼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까지도
이건 별개의 건이니까. 별개죠. 병합이 아니고 이건 아예 성격이 다르니까 별개의 건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재판에서도 예컨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산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별개의 사건이니까 따로따로 되는 거죠. 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친박 실세 그러면서 대구의 진박 간별사 등등을 자처하던 최경환 의원. 그렇죠. 그리고 한 명 더가 서청원 의원인데 사실 이우현 의원이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거든요. 아하. 이 혐의 중에서 서청원 의원한테 돈이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청원 의원이 이우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좀 움직인 것도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친박 실세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구속 사태죠. 네. 결국 이제 정치적인 역할은 일단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애플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임박했습니다.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은 그 보상으로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해주겠다고 했었죠. 네, 하지만 이게 다 애플 잘못인데 무상 교체가 아닌 할인인데다 또 바꾸려 보니 물량조차 부족했는데요. 네. 고객들은 기본 1시간씩 기다리거나 재고가 없어서 헛걸음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까지 국내에서만 약 30만 명이 애플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무성의한 사과와 대책으로 애플은 전 세계 각지에서 줄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미국에서의 소송 규모만 무려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엄청나네요.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 네, 이게 국내에서는 실익을 고려해서 미국 소송에 동참하는 식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 할인에 나선 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성의 없는 대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소비자 보상책을 내놔서 책무를 다했다면서 오히려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기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외식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해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2.4%나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간편하게 끼니 때우기에 안성맞춤인 대표적인 서민 메뉴 김밥이 작년에만 무려 7.8%가 올랐습니다. 아하. 전체 소비자 물가와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높은 수준이고요. 또 라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설렁탕 같은 이런 서민 메뉴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이런 물가 인상이 계속 이어집니까? 네, 계속 그렇게 올해도 고공행진은 계속될 조짐인데요. 이 죽을 판매하는 한 가게에서는 주요 메뉴를 1,000원씩 올리기도 했고요. 이미 지난해 이 부대찌개와 치킨을 파는 한 프랜차이즈도 평균 5.9%가량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그레이트한 가게 경제를 위해서라도 교는 또 가능하지만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은 안 되더라도 간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따로따로 후보를 내고 이래서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당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보다는 그게 네.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이기는 길로 가자.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지금 오늘 또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을 부인하고 강령이 넣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안철수 대표가 5.18을 우리 당 강령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은 저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정은 제안을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남북관계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유승민 바른정당에서는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다. 오늘 또 보세요. 유승민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 예. 이건 국제 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한미 간 방위 조약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정체성이 다른 완전히 다른 여기하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또 지금 제가 이 기독교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점쟁이 같아요. 아하, 예. 일부 지금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네. 바른정당은 5, 6석이 남을 거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이탈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그러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저지하고 예. 그것은 이상곤 전당대회 의장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했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정체성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건 뭐 그 정도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두 당이 합치면 지방선거에서 무슨 전망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리얼메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당 지지도는 5.1%, 네. 바른정당 지지도는 6.4%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안철수 측에서는 국민정책연구원, 국고보조로 받는 우리 당 운영비로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합치면은 거의 20%가 나온다. 예. 시너지가 나온다. 하고 있는데 5.1, 6.4 합치면은 11.5%예요. 예. 그런데 통합한 이 신당은 10.5% 거의 1% 차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근데 뭐 연초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두 개 합쳤을 때 좀 올라간 발표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만은 연초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뭐 하긴 뭐 지금도 연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지 그건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3등, 4등 합치면은 안철수 대표는 2등 된다 했는데 저는 3등, 4등 합치면은 꼴등 된다. 또 선거에 2등은 절대 당선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의원이나 2등 2명 내지 4명 뽑으니까 조금 되겠죠. 그리고 17개 광역단체장, 227개 기초단체장에서 지난 일요일 중앙선대위, 중앙일보 여론조사 분석해 보면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당이 뭉쳐서 나가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5.1%인데 1등 할 곳이 있을까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장 중에서? 있습니다. 어디가요? 일부 호남에서는 우리가 해볼만 해요. 그러나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예측 불가능하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제가 또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석권을 하고 한국당이 좀 따라붙을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한 석도 못 얻는다. 합쳐도 못 얻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치에 지금 상당히 큰 걸림돌이다. 박지원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이길 만한 그런 정당으로 새로운 야당 교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은 필요하다는 주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체성이 같으면 100% 해야 하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DJP 연합처럼 DJP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연합을 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 정책연대는 좋아요. 그렇지만 통합을 해놓으면은 오늘 당장에 통치해서 우리 국민의당 내부에서 강령 가지고 햇볕 정책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싸움이 붙었잖아요. 통합판에서도. 그런데 한차 유승민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알겠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는 똑같아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번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전남지사를 생각하고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무엇을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 우리 국민 민의대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성공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예. 저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예. 저는 그렇게 크게 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아까 지방선거 전망 예. 제가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에요. 예. 더 보겠습니다. 좀 아까 그 지방선거 전망 말씀하시면서 국민의당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호남에선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면 호남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정당은 선거를 하려고 존재하고 예. 선거는 이겨야죠. 예. 지는 정당을 왜 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체성도 틀린데. 네.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박지원을 싫어하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를 더 싫어해요. 그리고 꽃가마 태워서도 데워진다고 데려가도 안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알겠습니다. 한 사람끼리 하라고 그러세요. 어쨌든 뭐 통합해서 어떤 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 남은 분들이 소위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은 그대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해서 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이 시대의 사명인 개헌, 예. 선거제도 개편, 예.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적폐청산, 개혁 추진, 촛불혁명 정신계승, 개헌 선거제도 이거 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명분도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명분이 없습니까?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적폐청산 개혁하겠다는 건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당도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한 것은 좀 디테일 면에서는 달라요. 그리고 예. 총선 민의로 예. 제3당을 출범시켜 줬으면은 예. 우리가 개원, 추경 예산 이번 작년 12월 국회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협조를 많이 하셨죠, 또. 예. 서로 협력할 건 하고. 예. 그러나 방송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력하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우리는 총선 민의를 국민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아하. 그러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총선 민의 때문이다. 하지만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똑같은데요. 우리나라 한국 정당이 다 비슷하죠. 많이 다르죠. 민주당하고는 비슷하고 예.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멀고 예. 유승민하고도 완전히 멀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두 당 통합 추진하는 쪽에서는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2월 내에 통합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죠. 반대파는 이에 맞서서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네요. 잠시 후 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대표격이죠.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환, 이후연 두 국회의원은 결국 구속됐죠.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정리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마련합니다. 새해 들어서 빨라진 남북대화 움직임, 또 인공기 달력 논란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 함께 토론해보겠고요. 장애인 활동가 오동민 씨의 죽음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7년 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인권위 건물에서 쓰러진 오동민 씨. 최근 인권위 혁신위에서 이 사건을 첫 혁신 과제로 지목했는데요. 오동민 열사 추모 사업회의 이원교 회장, 또 인권위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숙 활동가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급물살을 타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당 내 반대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 통합 반대파의 대표격인 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의원의 구상은 그러니까 두 당의 통합을 일단 저지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저지할 방법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법 19조나 예. 우리 당헌 당규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의장만 소집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당 지킴이 운동본부 회의에서도 예. 이상돈 의장께서 전당대회는 나한테 맡겨라. 예. 그리고 왜 자꾸 반대 소리만 나오느냐.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신당 창당 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예.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전당대회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개최 못하게 되면 우선 두 당 통합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신당 창당을 또 합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하니까? 예,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나 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서 해라. 예. 김대중 대통령도 이기택 총재와 어려워지니까 어렵게 만든 당사나 모든 재산 두고 기득권 포기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을 창당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하겠다고 하면은 유승민한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을 저지하고 그래도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등등이 나가서 그냥 그 당에 합류해라. 그러면 남은 우리가 국민의당을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겠다 이거로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국민의당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 당권파가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도 그랬지만은 이 정당에서는 당권을 가진 사람이 8, 90% 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자기들이 통합 선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당을 추진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당에는 몇 명 정도 의원이 함께 할까요? 지금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27, 8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또 이건 완전히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승민과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관과 호남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박정희 망령식 호남 비호남 구도로 갈려가지고 보수 대야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목표 새로 신규 영입하겠다. 뭐 그러면서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얘기도 나오고 손학규 고문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 좀 이렇게 힘을 보태는 제3세력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2개월 내로 지지도를 확 올리겠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스스로 맡아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 하나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김종인 대표나 정의화 의장 저는 안 하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때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규 영입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오늘도 저하고 전화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은 세 차례 만나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영입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아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죠. 두 분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구속자입니다.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실세 핵심. 그렇죠. 부총리 참 관심이 모았었는데 결국 구속됐어요. 최근에 몇몇 영장은 기각됐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이 됐네요. 그렇죠. 법원이 이제 영장 발부를 하면서 밝히기를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는 이렇게 말해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잖아요. 범죄의 소명이 된다. 그렇죠. 예.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줬다는 쪽, 그러니까 국정원 쪽의 진술이 워낙에 구체적이거든요. 뭐 얼마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줬다. 예. 이게 워낙 구체적이라서 법원도 검찰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또 하나 가끔은 피의자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구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어떤 그 신변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이 할복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쨌든 최경환 의원하고 이우현 의원 두 사람 혐의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위상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최 의원은 정권 실세 핵심이었고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인이 지역구인데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으로 말하자면 풀뿌리형 정치인이에요. 예. 혐의의 성격도 다른 게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구속이 돼 있는데 좀 피동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이원종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은 구속이 안 돼 있죠. 우선 액수가 좀 적죠. 예. 그런데 이제 최 의원은 적극적으로 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액수도 크고. 예. 그리고 이우현 의원은 이제 지역 정치권 인사 뭐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천 헌금도 있고 청탁성도 있고 골고루더라고요. 이 통화 내역 같은 것도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녹취를 누가 했더라고요. 돈 준 사람이. 하하, 예. 본인은 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보좌관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우현 의원 케이스는 저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예. 정치권이 욕을 많이 먹지만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깨끗해져 있는데 네. 완전 이게 백화점식으로 고전적인 이 의혹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가 다 사실이라면 정말 옛날형으로 그렇죠. 지역구 내에서 웬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돈을 다 뜯은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구속은 됐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죠. 근데 두 사람이 오늘 구속 첫날인데 검찰 조사를 나란히 거부했습니다. 아, 왜요? 검찰 관계자는 뭐 아직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앞서 보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이후에 뭐 가족 접견,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불응한 바가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근데 이 제 생각에 이우현 의원은 곧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혐의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또 나름 뭐 정치적